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겨울밤, 마당에 엎드려 차가운 돌멩이를 쥔 채 떨고 있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등에는 방금 맞은 내 자국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숨을 쉴 때마다 쿨럭이는 기침 소리와 함께 피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아팠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더 아팠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집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낯선 여인이 들어온 그날부터 이 집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홀로 발버둥 쳐야 했다. 기댈 곳 하나 없이 나의 14살 봄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땅에는 절망만이 뿌리내렸다. 소혜는 10세 동안 사랑받는 아이로 살았다. 아버지 박진사는 비록 큰 벼슬은 아니었으나 청렴했고 어머니는 현명하고 자애로운 여인이었다. 외동딸 소혜는 두 분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곱게 자랐다. 글 공부를 익히고 그림을 배우며 봄이면 뒷마당에 핀 꽃들을 따모아 머리에 꽂고 뛰어다녔다. 소혜의 세상은 따뜻했고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버지는 소혜를 보며 우리 소혜는 장차 이 나라를 밝힐 제목이 될 것이다. 몇 칭찬했고 어머니는 소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곱고 바른 마음으로 살라고 당부했다. 소혜는 영원히 이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다. 의심 한 자락 없이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소혜가 14살 되던 해봄,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었다. 열이 심하고 기침이 멎지 않았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며칠 밤낮을 앓던 어머니는 소혜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다. 소혜야, 우리 딸, 어머니가 네 곁에 오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제 네가 이 집안을 잘 돌봐야 한다. 아버지를 잘 보필하고 부디 행복해야 한다. 소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다. 어머니, 소혜를 두고 가지 마옵소서. 하지만 어머니는 소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지고는 소혜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다. 14살 어린 소혜에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오열했고 소혜는 목 놓아 통곡했다. 집안에 가득했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집안은 순식간에 황폐해졌다.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돌보지 못했고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었다. 소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텅 빈 집은 어머니의 부재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소혜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가 아직 어리니 집안 살림을 맡기기 어렵고 나 또한 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네 새어머니를 맞아야겠다. 소혜는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새어머니라니?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인데.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고독과 함께 미안함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소혜는 차마 반대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머니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들였다. 정씨 부인이라는 여인이었다. 말쑥한 얼굴에 고운 한복을 입었으나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정씨 부인은 소혜를 보며 고운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우리 소혜가 이리도 곱게 생겼구나. 앞으로
내가 네 어머니가 되어 너를 곱게 키워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정씨 부인은 소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낯설었지만 어머니를 잃은 소혜는 새로운 어머니에게서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아버지도 정씨 부인이 집안에 들어온 후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듯 했다. 소혜는 안심했다.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정씨 부인의 진짜 모습은 오래가지 않아 드러났다. 아버지가 밖에 나간 사이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소혜에게 말을 걸 때도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식사 때가 되면 아버지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서도 소혜에게는 늘 찬밥에 나물 몇 가지 뿐이었다. 아이고, 네 어미가 살림을 어찌 가르쳤기에 이리도 손이 느리냐. 쯧쯧. 이래서야 집안에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어서 움직이지 못할까. 처음에는 그저 소혜의 서툰 탓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씨 부인의 구박은 심해졌다. 일부러 하기 힘든 일만 시키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꾸짖었다. 소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 살림을 도울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씨 부인은 소혜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물건들을 못마땅해 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입던 옷까지, 즐겨 읽던 서책, 머리를 빗던 나무빗. 정씨 부인은 그것들이 낡고 쓸모없다며 하나둘 치워버렸다. 이런 낡은 것들을 어찌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귀신 나올라. 싹 다 태워버리거라. 이젠 내가 네 어미이니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사줄 터이니라. 소혜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이것들은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소인에게는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이옵니다. 제발, 제발 태우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정씨 부인은 소혜의 애원을 무시하고 하인들에게 명했다. 소혜는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 흘렸다. 자신의 일부가 함께 타버리는 듯했다.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정씨 부인은 아버지 앞에서 소혜에게 더없이 다정하게 대했다. 우리 소혜는 참으로 착하고 효성이 깊습니다. 제가 잠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니 어린아이가 제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제가 복이 많아 이런 딸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씨 부인의 말만 믿고 소혜를 칭찬하며 대견해했다. 소혜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 리 없다고. 아니, 아버지마저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소혜는 점점 더 입을 다물었다. 정씨 부인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제는 말이나 눈빛으로만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소혜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일부러 차가운 물로 빨래를 시키고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혔다. 밥은 거의 주지 않아 소혜는 늘 배고픔에 시달렸다. 하인들은 정씨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소혜를 돕지 못했다. 소혜는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오늘은 마당에 눈을 다 쓸도록 해라.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저녁은 없을 줄 알아. 이래봬도 네 몸에 피가 돌아야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터. 소혜는 추운 겨울날 맨손으로 마당에 눈을 쓸었다. 손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발은 시려왔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해가 질 무렵 간신히 마당에 눈을 다 쓸었을 때 정씨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마당 구석의 작은 눈덩이를 발로 툭 차며 말했다. 보거라. 아직도 눈이 남아있지 않느냐. 네가 이리 게으르니 어찌 너에게 밥을 주겠느냐. 오늘 저녁은 굶고 방에 들어가 반성하도록 해라. 소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맨발로 방으로 향했다. 방에는 불조차 지펴주지 않았다. 소혜는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다. 어머니의 따뜻했던 품이 그리웠다. 어느 날 정씨 부인이 자신의 아들 태구를 데리고 왔다. 태구는 소혜보다 2살 어린 12살이었다. 정씨 부인은 태구를 끔찍이 아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태구는 소혜를 보면 눈을 흘기거나 놀려댔다. 아이고, 우리 집에는 일꾼이 하나 늘었구만. 쯧쯧. 태구는 정씨 부인의 비호 아래 점점 더 거만해졌다. 소혜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괴롭혔다. 어머니, 저 계집애는 왜 저리 느릿한 geb니까? 소인의 옷에 흙을 묻혀 싸웁니다. 혼줄을 내주시어요. 태구를 감싸 안으며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옷에 저 계집애가 흙을 묻혔느냐. 걱정 마라. 어미가 혼을 내줄 터이니. 니녀는 어찌 이리도 천덕꾸러기 집만 골라 하느냐. 감히 우리 귀한 태구 옷에 흙을 묻혀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할까. 소혜는 억울했다. 자신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소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소혜는 태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했다. 태구는 그런 소혜를 보며 비웃었다. 소혜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매질도 일상이 되었다. 정씨 부인은 작은 실수에도 회초리나 몽둥이로 소혜의 등을 때렸다. 소혜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매 자국은 아물 틈이 없었고 등에 피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아버지는 정씨 부인이 소혜를 훈육하는 것이라 여겼다. 부인, 아이를 너무 심하게 나무라는 것은 아니오. 소혜가 아직 어리니. 서방님, 제가 어찌 소혜를 미워하겠습니까? 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큰 실수를 할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러는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온 후로 소혜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이 아이가 제 마음을 몰라주니 가끔 속이 상할 뿐입니다. 정씨 부인은 아버지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다. 아버지는 그런 정씨 부인을 위로하며 소혜를 나무랐다. 소혜야, 네 새어머니 마음을 그리도 몰라주느냐. 어머니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데 어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 소혜는 억울함에 미칠 지경이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아버지마저 정씨 부인에게 속아 넘어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소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소혜는 17살이 되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씨 부인의 학대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소혜는 이제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다. 어느 날 소혜는 빨래를 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다. 정씨 부인은 그런 소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쯧쯧, 저렇게 약해 빠져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제 쓸모도 없으니 내다 버리는 것이 낫겠구나. 정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소혜를 차가운 창고에 가두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소혜는 캄캄한 창고 안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음을 기다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누군가 창고 문을 열었다. 희미한 빛과 함께 하인인 돌쇠 아범이 나타났다. 아가씨, 정신이 드시옵니까? 부인마님 몰래
죽을 쏘어 왔사옵니다. 어서 드시어요. 돌쇠 아범은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내밀었다. 소애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죽을 허겁지겁 먹었다. 돌쇠 아범의 도움으로 소애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소애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늘 소애에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쓰러져가는 작은 불씨일 뿐이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소애는 절망했다. 어머니, 소희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사옵니다.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애는 정씨 부인에게 불려갔다. 정씨 부인은 싸늘한 표정으로 소애를 내려다보았다. 꼬래, 아직 살아있었느냐? 쯧쯧, 즐기기도 하지. 정씨 부인은 소애에게 낡은 댕기를 내밀었다. 댕기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밤 저 댕기를 차고 내 방에 들어오거라. 그리고 내 목을 베어라. 소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정씨 부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어차피 이 집안에는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네 손으로 나를 죽이고 네 죄를 씻어라.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다. 정씨 부인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소애는 댕기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정씨 부인의 속셈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소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죽거나 죽이거나. 밤이 되자 소애는 댕기를 머리에 차고 정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다. 칼날의 차가운 감촉이 목덜미에 느껴졌다. 손은 떨렸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안으로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정씨 부인이 침상에 앉아 소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다. 왔느냐? 어서 시작하거라. 소애는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풀었다. 칼날이 달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났다. 정씨 부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내밀었다. 소애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다. 하지만 칼은 정씨 부인에게 향하지 않았다. 소애는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마지막 순간 정씨 부인을 죽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은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존재.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못하는 짓이냐? 어서 나를 죽여. 정씨 부인의 고함에도 소애는 눈물을 흘리며 칼에 힘을 주었다. 붉은 피가 솟아올랐고 소애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정씨 부인은 경악하며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감히. 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애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소애는 이미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쓰러지듯 정씨 부인의 품에 안겼다. 아이야. 정신 차리거라. 정신. 갑자기 정씨 부인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소애의 손에 들린 칼에 찔린 것이었다. 소애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정씨 부인의 배를 찌른 것이었다. 소애는 희미하게 떠오르는 정씨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정씨 부인은 소혜의 멱살을 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 짜듯 말했다. 니년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정씨 부인은 힘없이 쓰러졌다. 소혜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정씨 부인을 끌어안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붉은 피가 두 사람의 옷을 적셨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소혜와 정씨 부인을 발견했다. 방 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처참한 광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딱한 소혜의 사연을 수군거렸다.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정씨 부인의 악행, 소혜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마지막 밤에 벌어진 비극. 소혜의 시신은 아무도 모르게 묻혔다. 붉은 홀레복 대신 수의를 입고 차가운 땅 속에 묻혔다. 그녀의 무덤에는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았다. 그저 이름 없는 아이의 슬픈 이야기가 바람처럼 흘러다닐 뿐이었다. 꺾여버린 12살의 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악독한 계모에게 시달리다 결국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가련한 소녀의 비극. 그녀는 차가운 밤, 붉은 치마에 눈물꽃을 쑤놓으며 쓰러져 갔다.